미국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은 물론 상원도 야당인 공화당이 장악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지만 유권자들의 표심은 달랐습니다. 네, 다만 하원이 공화당에 넘어가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일부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선거 결과가 미국 경제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말씀드렸지만 이 공화당이 하원을 일단 장악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민주당과의 의석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요 정책 추진이 좀 교착 상태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미국의 재정 정책 그리고 경제 전반에 좀 불확실성이 확대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맞습니다. 선거 전에는 어쨌든 간에 공화당이 확실히 승리를 하면서 이 바이든 정부가 사실은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그 재난지원금 같은 거 많이 지출하고 사실은 그 전에 기간에 비해서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뭐 3배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정부가 이렇게 확장적으로 가버리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에 공화당, 원래 미국 선거를 보면 중간 선거는 집권당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나 집권당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굉장히 네. 높은 성격이기 때문에 기존까지는 3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집권당이 의석을 잃었었습니다. 크게. 근데 이번에는 잘 선방을 했죠. 민주당 입장에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바이든의 이런 재정 정책, 확장적 정책들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어주길 바랬던 그런 선거의 결과와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미국 경제에서 재정 정책이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나서 인플레이션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우려들이 조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불확실성은 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법이 개정되려면 어쨌든 상하 양원 모두 통과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뭐 최종 결과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하원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개정안 통과가 그만큼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네, 사실은 앵커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 넘어 산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원에서 절반 정도의 의석만 있어도 사실 발의는 할 수 있고 수정안을 제출할 수는 있는데요. 이게 상원으로 가면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 방해하는 어떤 긴 계속해서 연설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저지하려면 60석, 100석 중에 60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화당이 60석이 있었어야지 그것을 넘어갈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또 넘어가더라도 그 대통령의 최종 승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일종의 플래그십 법안인데 이것들에 대해서 승인을 해줄 리가 별로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는 뭐 전면 재검토라든가 철회 이런 것들은 사실은 힘든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놓고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의 신경전이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에 대한 해법 마련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고 사실은 지금 보면 그 공화당의 정책이 사실은 민주당의 정책이랑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메이드 인 아메리카,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방금 말씀하셨던 그 전기차 보조금 관련된 이슈는 사실 메이드 인 아메리카 조항이랑 굉장히 관련이 높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생산을 미국 안에서 해라라는 게 이제 그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민주당은 조금 더 메이드 인 아메리카의 기조를 조금 더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고요. 공화당은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기업들이 생산 비용이 너무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플렉서블하게 네. 이렇게 비용 상승을 좀 막을 수 있도록 일정 부분 해외 생산을 좀 하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지 좀 더 유연한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지금 이제 민주당의 결과가 생각보다 괜찮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어왔던 바이든 행정부의 조금 더 강력한 형태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것들에 이제 사실 전기차나 자동차 관련 배터리 부분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이 문제가 장기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희한테 뭐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철회는 힘든 상황이고요. 사실은 2023년 1년이 어떤 해냐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이 한 700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긴 법안이고 굉장히 여러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인데 사실은 법안이 처음 나올 때 완벽하지는 않죠. 미비 조항을 나중에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기간을 갖는 게 그것이 바로 2023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 1년 동안 이 미비점을 보완하는 과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정책적인 접근, 미국과의 정책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런 조항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쪽에 좀 유리하도록 아니면 덜 불리하도록 이런 수정 조항들을 조금 넣을 수 있는 부분들과 지금 공화당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사실은 알러지가 되게 심하고 반대가 심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쪽에 있어서 좀 뜻을 같이 하는 공화당 의원들과 좀 전략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과정들이 내년 한 해 동안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연준이 올해 내내 아주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이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표명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간선거 이후에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금리 정책이라는 건 단순히 뭐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여하기가 힘든 것이 아니고요. 지금 상황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장기적으로 올라가면서 고착화가 되는 것이 사실 미국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잡으려고 지금 연준이 달려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연준의 태도를 바꾸기보다는 지금 방금 전에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네. 숫자들의 변화 그리고 점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조금 떨어지는 것들이 관측되는다면 몇 달 동안 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연준의 속도 전환, 피벗들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금 더 중요한 건 어떤 경제 상황, 인플레이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보면 7.7%로 나타났습니다. 9개월 만에 가장 작은 상승폭인 만큼 물가 급등세가 좀 안정세를 취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요? 사실 이제 시장은 되게 마음이 급하죠. 너무 힘든데 금리가 올라서 너무 힘든데 이거 좀 멈춰주면 혹은 늦춰주면 그리고 좀 이렇게 다시 낮추는 방향으로 가주면 그게 이제 피벗이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연준이 한 번 이렇게 7.7로 떨어지는 것을 봤다고 해서 사실 급격하게 태세 전환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중앙은행이 그렇게 쉽게 어떤 금리 결정을 휙휙 바꾸지는 않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7.7%란 인플레이션 이제까지는 아주 긴 터널을 지나왔던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죠.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7.9를 예상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낮은 거니까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계속 얘기하는 게 어떤 거죠? 2%로 우리는 갈 거다. 2%가 이제 중앙은행의 금리 타겟, 인플레이션 타겟이거든요. 2% 갈 때까지 혹은 2%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사인이 보일 때까지 공격적으로 나가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이런 입장에서 있어서는 연준의 아주 급격한 통화정책 변화를 기대하기는 약간 섣부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서는 다음 달 연준이 금리를 0.7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만 올릴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종 금리가 5%를 넘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동의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인플레이션 숫자가 비록 한 번이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떨어지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가능성은 우선은 0.5의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인플레이션이 8%일 때도 시장의 어느 정도 베팅은 0.5가 마지막 올해의 선택이 아닐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9라는 시장의 예상치와 7.7이라는 실제 나온 결과가 0.2% 차이지 않습니까? 이런 건 사실은 어떤 모델로 저희가 어떤 그런 것을 예측한다고 하면 그 모델의 에러를 갖고도 이게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그런 작은 숫자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사실 연준이 0.5 결정을 할 거라는 저의 생각이 기존에 있었는데요. 그 생각은 여전히 유지해서 0.5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슈가 지금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최종 금리가 5%를 넘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의 가능성인데 지금 미국 금리가 이제 4%입니다. 상단이. 네. 근데 이제 이번에 0.5로 올리면 4.5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5%를 넘지 않으려면 내년 초반에 한 0.25씩 두 번을 하거나 혹은 한 번 정도 하고 그다음부터는 금리를 슬슬 낮추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연준에서는 데이터를 좀 더 보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보고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조금 느리게라도 떨어지는 것이 보이면 제가 보기에는 5%를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예를 들어 7% 후반부 때에서 또 조금 다음 달 결과가 나오거나 이렇게 해서 지속되면 사실은 5%를 넘길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절반 이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미국의 상황에 우리 금융시장도 곧바로 좀 반응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4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우리 경제에 그동안 고환율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잖아요. 조금은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우선은 굉장히 좋은 사인이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 환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한 8월에서 9월 정도까지의 환율은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나 다른 나라 미국의 금리 상승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정도의 환율의 절하가 우리나라 통화의 절하가 있었던 것 같다는 얘기들도 있으시고요. 그 이후에는 좀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심하게 디스카운트를 돼서 환율이 좀 더 많이 떨어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때 이제 디스카운트된 이유는 한국에서 금리를 미국 따라서 못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이제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 가계부채나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지금 환율이 이만큼 떨어진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저희에게는 굉장히 좋은 사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환율이 디스카운트 됐던 부분, 네. 너무 원화에 대해서 외국 투자자들이 디스카운트 했던 부분이 약간 교정되는 과정으로 우리의 원래 펀더멘털 정도로 돌아오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어떤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인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기준금리도 좀 주목이 되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연준에서 당초 생각했던 예상했던 인상폭보다는 다소 낮은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또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됐던 고환율이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는 기존에 계획했던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다소 그것을 낮출 수 있는 여유를 찾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오기 전에 한국은행에서 하는 컨퍼런스에 있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분위기를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네. 이건 저의 느낌인데요. 우선은 제 생각에는 0.25를 갈 것 같아요. 그 느낌은 어쨌든 간에 지금 가계부채, 특히 최근 들어서 회사채 시장발 이 금융경색 네. 같은 국면 때문에 금리를 웬만하면 좀 올리는 건 올려야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지금 한국도 5%가 넘으니까요. 네. 올리고 싶지만 조금 덜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한국은행의 어떤 바램 같은 거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제 나온 CPI 넘버 한 번이긴 하지만 CPI 넘버나 최근에 이제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한국은행에게는 사실은 그동안 금리를 상승을 되도록이면 제한하고 네. 싶었는데 그런 제한할 어떤 좋은 구실 명분들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11월 24일 날 있을 금리 결정은 한 0.25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이 3.25로 끝나고 미국이 올해 4.5로 끝나서 올 말에는 한 1.25% 차이 퍼센트 포인트 차이의 금리 격차로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 경제와 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모시고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